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 정책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놨는데요. 이번 판결이 국제사회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우리 정부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대우 특파원, 미국 최고 사법기관이 내린 이 판단의 핵심은 뭔가요? 네, 미국 헌법이 의회에만 부과한 과세권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관세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불법으로 봤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와 국가별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은 무너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로 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미국 무역법 제122조가 그 근거입니다. 미 무역법 제122조는 국제 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임시 관세가 사흘 뒤, 그러니까 오는 24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각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지급한 관세는 앞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환급 부분은 미 대법원에서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다소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문에 단 한 줄이라도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앞으로 소송전이 2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제학자들의 전망치를 인용해 전 세계의 환급 요구액이 우리 돈 2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각 기업들 분위기를 보면요, 즉각 환급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각국의 반응을 살피는 신중한 대응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예고 때문인지 판결 자체에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았고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습니다. 상호 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법적 근거를 잃었지만 재협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서 들려온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소식에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청와대는 판결 내용과 미 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 주재 긴급 대책회의도 소집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번 판결의 파장과 향후 대응 방향, 산업별 파급,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등과 미국의 상호 관세 대체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논의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보호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심은 상호 관세와 자동차세 인하를 전제로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합의입니다. 투자 약속의 법적 근거는 사라졌지만 추가 관세 압박은 물론 외교 안보 문제까지 고려해 합의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뒤집기는 어렵다.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정부에게 선의를 가지고 사실에 기초해서 협상을 했고 양측이 합의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도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 속에 다음 달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대미 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번 판결로 우리 기업들은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 관세를 대체할 관세 카드로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 품목별 관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커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은 물론 다른 업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86조 원의 역대 최고 매출을 올린 현대자동차. 하지만 영업이익은 11조 5천억 원으로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25% 품목 관세 여파입니다. 관세 영향을 고려해 올해 계획을 세웠지만 미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로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조정하며 무기로 써온 만큼 이번에도 품목 관세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역 확장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할 수 있는 품목 관세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상호 관세와 달리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품목 관세를 부과 중인 자동차와 철강, 의약품 외에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는 계속 하겠다라는 지금 스탠스잖아요. 무역법 232조로 하는 품목 관세 늘리는 것도 하나의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법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입 면허 수수료가 새로운 관세 우회 방안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수입 허가권의 수수료를 통해 가지고 상호 관세의 무효화에 따른 관세 수입 감소를 상쇄하겠다. 비관세 장벽을 통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 압박이 상당히 노골화될 가능성이. 국내외에서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성과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무역 시장의 불안은 올해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이 초래한 변화와 그 파장에 대해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 교수님, 지난 한 해 갑자기 없던 관세가 생기고 그걸 낮추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뭐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일단 한미 관세 협상의 이제 법적인 근거가 됐던 거는 미국 쪽에서는 이제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라고 하는 IAPA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요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의 법적인 근거가 조금 이제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그게 무효화되기 때문에 일견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의 반응 그리고 이제 이미 뭐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었던 사안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제 위헌 판결 받을 가능 1, 2심에서 다 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능성이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상호 관세 대신에 그럼 트럼프가 다른 어떤 관세 정책 수단을 사용할 거가 이미 예고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관세 정책을 쓸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건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고 이 프레임 자체가 좀 네. 바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지금까지 이미 낸 상호 관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대법원에서 특별한 어떤 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약간 혼선이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돌려줘야죠. 그게 지금 한 1,750억 불,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250조 원 정도에 네. 달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돌려주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수입업자가 관세를 지금 부담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 수출업자들이 미국에다 수출할 때 계약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그쪽에서 대법원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한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관세 부담을 누가 했느냐를 또 입증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우리가 받기는 받고 정부에서도 그거를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뭐 무자르듯이 뭐 우리 수출업자가 다 돌려받는 그런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조건, 뭐 수입 신고인이 누구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서는 명확하게 대응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 돌려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계약 조건이나 뭐 이해관계자들의 구성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게 좀 되게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지금 단순히 뭐 수출업자가 다 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없고 그쪽에서 수입업자하고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수입 신고인이 누가 돼 있는지 경우에 네. 따라서 이제 수출업자가 현지에다가 그런 구매 대행업자를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좀 쉬워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일이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관세도 어쨌든 간 무효가 되고 또 환급도 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세 부담은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트럼프가 당장에 이제 행정명령에다 서명을 한 게 미국의 그 대외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그 수입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다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세가 지금 15%는 나눠지지만은 10%는 또 부과돼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이 122조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조치예요. 그러니까 150일까지 맥시멈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제 수지 적자를 문제로. 네. 그러니까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미국 쪽에서 얘기했듯이 대외무역법 301조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게 있거든요. 안보를 근거로 한 거. 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좀 이 불공정한 교역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공청회 등등을 쭉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 기간 동안에 그걸 진행을 해서 이게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뭐 EU,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호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미 투자 협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3,500억 불 투자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뭐 법적인 근거가 흔들렸기 때문에 뭐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미국이 이제 상호관세 15%로 낮춰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3,500억 불 투자를 한 건데 결국 이 3,500억 불 투자를 하기로 한 거에 대한 거는 사실이 이제 우리가 번복하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도 이행이 늦다고 해서 지금 미국의 압박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품목별 관세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대표적으로 이제 세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더 관세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꼭 이게 낮아진다 이렇게만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 상황을 총괄 지휘해야 할 김인호 산림청장이 어젯밤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2대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마터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칠 뻔도 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을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켜져 시민들이 길을 건너려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상황에 시민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김인호 산림청장. 직진하던 차량은 얼마 못 가고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김 청장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이곳에서 제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경미해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 청장은 관용차가 아닌 개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혼자 타고 있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청장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피해자들이 진단서나 제출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석이고 갈 예정입니다. 김 청장이 소속됐던 산림청의 경찰 수사가 통보되자 청와대는 오늘 낮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무리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청장을 직권 면직 조치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이용해 본인 스스로를 산림청장에 추천해서 셀프 추천 논란을 불렀고 이 대통령 핵심 측근인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던 이력도 도마에 올랐었는데 결국 반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김인호 산림청장이 본인 아이디로 작성한 추천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산림 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린다며 셀프 추천한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저희 추천을. 그러니까 정서에 반한다는. 김 청장은 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시민단체 성남의제 21 실천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했는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작성은 제가 했습니다. 다만 그 작성 과정에 성남의제라고 하는 단체는 환경단체가 아니고 이 때문에 김 실장이 추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 청장은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추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최근에 통화한 적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축하 전화를 여러 군데 하면서 이 같은 논란에도 청장에 임명됐지만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은 김 청장이 임명된 제도인 국민추천제 전반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가벼운 옷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토요일이었는데요. 실제로도 오늘 전국의 낮 기온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때이른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국 곳곳엔 일찍 찾아온 봄을 만끽하려는 상충객들로 붐볐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직접 다녀봤습니다. 탄탄한 말 근육과 윤기 나는 갈기를 뽐내며 말들이 걸어다니고 말 위에 올라탄 아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말의 해를 맞아 날씨가 풀린 승마장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날씨도 풀리고 따뜻해져서 깔이 너무 재밌게 타서 저도 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살짝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라 재미있어요. 하루에 천리를 가듯이 또 올 한 해 질주하고 싶어서 말을 하고 같이 즐기러 왔습니다. 저도 말 위에 올라봤는데요. 화창한 날씨에 마음까지 상쾌해졌습니다. 남쪽에선 봄의 전령 매화가 붉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상춘객들은 매화가 핀 언덕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가족, 친구들과 연신 추억을 남깁니다. 색 배합도 너무 이쁘고 향기가 바람에 날리는데 정말 봄이 온 것 같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강릉 21.3도, 대구 19.7도, 서울 18.4도 등으로 전국이 2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이 내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다 모레부터 다시 추워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송 전 대표는 2심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검찰이 연이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재판에 상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알아서 고개를 숙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명한 판결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의 명예를 다시 회복했다는데 좀 위안이 됩니다. 송 전 대표가 여론조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핵심 증거가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라며 징역 2년의 원심 판단을 깬 겁니다. 검찰은 상고기한 마지막 날인 어젯밤 8시 20분쯤 대법원에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더 엄격히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송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든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사실 있을 텐데 섣불리 그냥 상고 포기를 한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의 관례에 비춰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앞서 검찰은 여권 연루 사건을 잇따라 항소 포기했는데 검찰 내부에선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부장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선
알아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부장검사도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8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박 씨는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뭐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검은 외투 차림으로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 경찰에 출석한 지 7시간 40분 만입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잡아야 되고. 매니저들이 어떤 부분 거짓말이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씨는 전 매니저에게 술을 안 마신다며 술잔을 던지고 가족의 가사 도우미 역할을 강요했다는 등 폭력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전직 매니저 2명은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12월 5일 박 씨를 고소하며 상해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받고 남자친구와 어머니에게 근거 없이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약물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어제 주사 이모 이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갑질과 폭행 의혹만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다시 불러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그룹 BTS의 광화문 콘서트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팬들이 표를 구하지 못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초대형 공연장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일본만 해도 5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초대형 다목적 시설이 여러 개지만 K-팝 종주국 우리나라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먼저 장혁수 기자가 실태 짚어봤습니다. 완전체가 된 BTS 공연을 앞두고 팬들은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I'm so happy because I waiting for this for all years. Well, you have to have there's specific things you have to have like a membership. The sites they go, it crash all the time.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의 입장 인원은 입석을 포함해 15,000명에 불과합니다. 직관을 원하는 팬들의 열망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반면 오는 4월 도쿄 공연은 5만 석 이상을 갖춘 도쿄돔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팬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걸 감안하면 수십억 원의 공연 수익보다 더 큰 관광 수입이 기대됩니다. 일본에는 도쿄돔 외에도 관객 수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대형 스타디움부터 10,000에서 2만 명이 입장할 수 있는 중형 공연장까지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공연 자체가 주변 상업시설들과 연계된 하나의 산업 패키지입니다. 이게 공연에서 표 파는 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관광과 연계되고 공연을 산업화할 수 있는 여러 유관 산업들까지. 5만 석 이상을 갖춘 홍콩의 카이탁 아레나와 싱가포르의 내셔널 스타디움에서도 K-팝 공연이 자주 열리는데 처음부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등 다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제주는 K-팝이 부리고 돈은 일본 등 외국에서 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V조선 장영수입니다. 이렇게 국내 대형 공연장이 없다 보니 K-팝 그룹의 공연은 대부분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을 빌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뒤늦게 지자체들이 대형 공연장을 짓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아이돌의 군무에 맞춰 리듬을 타는 관객들. 공연장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콘서트가 열린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스포츠 전용 시설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객석에 앉느냐에 따라 이제 음향을 느끼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시야 미확보석도 굉장히 최근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야외 경기장은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음향과 조명 등의 설비를 갖춘 국내 최초의 전문 공연장이 3년 전 영종도에 생겼지만 수용 인원은 15,000명에 불과합니다.
내년 완공되는 서울 아레나와 인천 청라 멀티 스타디움도 2만석 안팎에 그칩니다. 그러자 충남과 충북, 부산과 전북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다목적 대형 돔구장 건설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화관광 사업으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수도권에서도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곳이 곧 저는 천안 아산역이다. 그래서 천안 아산역에 돔구장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건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나중에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 간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정확한 수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당내 반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100여일 남은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 기대했던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 명은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당을 민심 위반의 늪으로 밀어넣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의 회견 내용이 민심과 괴리가 큰 만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겁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중진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 가다가는 지방선거는 하나마나라고 우려했고 양양자 최고위원도 그런 메시지로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맞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보편 정서와 분명히 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통일교 특검법에 이어 외국인 정치 댓글 제한법을 공동 발의하며 정책 연대에 나섰던 개혁신당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한 데 대해 법정 원칙과 정치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동훈 수석 대변인은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그런 일은 앞으로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새 당명 후보군을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으로 압축하고 다음 주 초 최고위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명 개정 등 이슈 전환을 통해 전국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발 기류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면금지법을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소위 사법개혁 3법까지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계기로 또 한 번 입법 일방 처리에 나서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무제한 토론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다음 날인 어제 법사위 소위를 열어 일명 사면금지법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절대 그때처럼 사면한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무기징역형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23일 법사위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죄, 대법관 증언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 문제도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인데 당 지도부가 처리를 공언한 만큼 24일 처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언, 법 왜곡죄 신설, 재판 소원죄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법 위의 존재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유죄 판결을 내려도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죄를 언제든 지울 수 있도록 하는 3중, 4중 면죄부라고 직격했습니다. 아무리 개혁이라 포장해도 본질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중 방탄 입법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의 필리버스터 전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시간. 오늘은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6월 지방선거가 10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어제 메시지가 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시점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다음 날인 어제 장동혁 대표가 중도 확장 대신 지지층 결집을 선택하면서 이 한 가지 분명해진 건요. 개혁신당과의 범보수 연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네. 개혁신당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긴 했지만 특검법 등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또 대여투쟁을 함께 하면서 당 안팎에선 선거 연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장 대표 단식 투쟁장에 이준석 대표가 격려 방문을 하는 등 양당의 연대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죠.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 장 대표의 회견 뒤 익숙한 관성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올려서 사실상 연대 가능성이 차단된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 연대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질 수도 있겠네요. 네, 개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주요 광역단체장의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 판세만 봐도 민주당 후보군 중 부상하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개혁신당 후보가 출마해서 단 2, 3%의 지지율만 확보를 해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도층 비중이 큰 수도권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 투표장에 나올 지지층들만 결집하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맞습니까? 이 지방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인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역대 선거에서 이 중도층을 외면하고 승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장 대표의 행보를 두고 2018년 지방선거가 떠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듬해 치러졌던 선거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지지층 결집에 무게를 두다가 참패했습니다. 반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등 지지층에 어필하는 행보에 집중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존의 당 지지층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이 아닌 결집을 선택한 건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장파나 친한계를 제외하고 당 중진이나 당권파에서는 딱히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중진들 중에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많은 게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공천 변수 등을 의식해서 몸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 대표에게 우호적인 의원들의 경우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이고요. 다른 한편으론 지방선거 승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장동혁 대표를 대신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현실론을 거론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이 후보들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흘 전 서해상공에서 주한미군과 중국 전투기가 대치했을 당시 미군이 실탄을 장착한 상태였다고 어제 TV조선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안규백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훈련 상황과 관련해 직접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중 갈등 상황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같은 날 미국과 일본은 연합훈련까지 한 상황이어서 한미일 삼각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F-16 전투기 수십 대가 수차례 이륙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실시한 공중훈련에 출격한 겁니다. 당시 미 전투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 인근 공해상공까지 기동하자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양측은 한때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안 장관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서해 훈련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주지 않은 점을 지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이 서해에서 대치한 날 미일은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공중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 4대를 참여시켰습니다. 주한미군의 서해상 공중훈련에 우리 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통한 대중국 견제와 억제에 동참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연계된 야외 기동훈련도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중국의 AI 영상 제작 모델인 시댄스가 15초짜리 영상물을 만들어냈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2줄만 입력하면 실제 영화 같은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데다 그 기술이 베일에 쌓여있던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영화업계에서는 우린 끝났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AI 영상 기술의 진화에 맞춰봤습니다. 우현주 기자입니다. 중국 CCTV 춘제 특집 프로그램에서 가수 뒤로 수묵화 속에 말이 뛰쳐나옵니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AI 모델 시댄스가 만들었습니다. 탐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격투를 벌이는 이 장면도 실제 촬영한 영화가 아닌 시댄스 작품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로빈스 감독은 2줄짜리 명령어만 입력했다며 할리우드는 망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화 데드풀의 각본가도 우린 끝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Seeing you blast that gooey monster, I'm more turned on than a toaster in a bathtub. 디즈니의 마블 캐릭터는 물론 넷플릭스 시리즈의 인물들도 AI 영상에 활용되자 미국 영화협회와 배우 노조를 비롯한 콘텐츠 업체들은 저작권 침해라며 즉각 AI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울트라맨에 공격받는 AI 영상 유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영상 플랫폼 틱톡과 영상 편집 앱 캡컷까지 보유하고 있어 예상보다 빠르게 AI 영상물이 콘텐츠 시장을 잠식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甚至有很多这个外国的朋友，他自带翻译软件来学习怎么用。同时，我们也在抓紧去把稳定性各种方面的事情做得更好。 제작 비용과 인력 부담 없이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영상 제작 생태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한식 열풍, 이젠 일본 식탁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라멘과 기무치가 있는 일본에서 한국식 라면과 김치가 생활 속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실제 현지 분위기 어떨까요? 윤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타워 인근 식당가. 갈비와 된장부터 막걸리에 소주까지 익숙한 메뉴들이 일본 도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의 한 종류로서 특별한 날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지금은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일본 최대 식품 박람회. 전시장 한복판을 차지한 건 K푸드 부스입니다. 16개 나라 2,2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관람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단연 김치와 고추장 등 한국 발효식품입니다. ダイエットでキムチを使ったチヂミとかを家で食べたりします。 일본은 미국과 함께 우리 김치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매운맛으로 해외 인지도를 높여온 국내 라면 업체들은 현지 맞춤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카레라면은 물론 특유의 맛을 살리면서 맵기를 조절한 순한 맛 제품도 내놨습니다. 일본식 교자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우리 고유 음식 만두 역시 큰 인기입니다.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푸드가 세계 3위 식품 시장 일본의 가정식 식탁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주말인 오늘 4월의 봄 날씨를 보였지만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이어져 산불 예방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9도, 강릉 10도, 부산 12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0도, 광주 15도, 대구 1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1일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